네,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민의개각에 가까운 장차관 인선을 단행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지명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잠시 후 3시에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마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을 하는 준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는 지난달 19일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됐었던 지역 5,400곳을 집중 관리한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에 이 피해 건수를 보면은 약 한 3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또 한 곳에서는 지금 10,000곳 정도 수해가 아직까지도 무방비 상태라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비무한 만전의 만전을 구해서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자연재난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장마 태스크포스는 3주 전부터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준비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작년에 워낙 그 예. 피해가 컸잖아요. 그랬죠. 반지하에서 피해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피해가 막심했는데 막대했는데 올해도 비가 많을 거라는 예보란 말이에요. 지금 더위도 굉장히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고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런 이제 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더 이 약자들 사회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더 고통을 받고 더 피해가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정부가 뭐 다른 때보다 좀 빨리 나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복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피해가 나는 상습 지역들이 있어요. 침수 지역도 있고 반지하도 있고 또 뭐 공동주택 같은 것도 옹벽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 뭐 매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정권에 관계없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 나기 전에 뭔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항상 피해가 있는데 이게 장마 거의 다가와서 항상 이런 이제 대책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 그 피해가 컸는데 그때 그대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역시 장마에 그 피해에 노출됐던 적은 그 고스란히 노출되는 이러한 게 재현되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좀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될 텐데 뭐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정부가 좀 어쨌든 아주 취약한 구조적인 지역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피해에 취약한 지역도 있다고요. 예.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정 지시 말고 그렇게 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글쎄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엔 아무쪼록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 후 귀국을 해서 신속한 경비와 대피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이후에 지지율 상황은 어땠을까? 순방 기간에 치러졌던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지율 긍정평가 수치 39%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57.5%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퍼센트포인트의 변화로 본다면 2주 연속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외교 성과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이제 순방하면 순방 효과가 보통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주 때 38.3, 6월 3주 때 38.7, 그리고 6월 4주 때 39.0. 이건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거는 59.0에서 58.0, 57.5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던 거는 역시 대통령이 프랑스 가가지고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이제 베트남과의 여러 가지 그 외교적 성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절단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제3대 교육 국가로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강화하는 이런 그 외교 성과를 낸 것이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성과를 주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렇게 상세히 보니까 예. 40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에서 가장 낮은 그런가요? 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40대에서 6.5%포인트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그만큼 예. 이제 40대가 이제 경제 문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40대에서 6.5%포인트 높아간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만 추이를 포함해서 이제 지난주에 순방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교육 관련해서 수능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여론이 어디로 좀 집중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40%대 진입이 영 안 돼요 지금. 이제 30%대 중후반대여서 거의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 추세 자체가 그때그때 이슈는 항상 바뀌는 거니까 뭐 킬러 문항인지 뭐 이거 이따 또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컸고 외교 성과라는 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긍정 평가의 요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외교 성과고 또 부정 평가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외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주 그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어야 돼요. 이슈 하나 가지고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의 보합 상태예요. 완만한 상승세라고 말하기도 지금 뭐 좀 부족하죠. 거의 뭐 고착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40%대의 그 안정적인 이제 그 지지율 추이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권의 차원,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교육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따 뭐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안정적인 정책으로 정착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의 어떤 이슈나 의제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기가 이제 1년 좀 넘었잖아요. 5월 달에 취임해서 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직도 40%대 진입이 안 된다는 건 물론 리얼미터 기준입니다만 그러면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건이 왜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는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해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럴까? 특히 이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 연합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살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 뭐 지지율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말씀 따나 조금 뭐 소폭 상승하고 조금 소폭 하락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주는 큰 함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대에서 이렇게 6.5%포인트 높아졌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공정수능과 킬러 문항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40대는 특히 학부모 세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는 함의는 올라갔다가 아니라 정부가 그 각 세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어젠다를 주도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 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성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두 분이 워낙 여러 번 이제 교육 관련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오후 3시에 발표된다라고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3시에 이 대책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또 더불어서 초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 수험생들의 불안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제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러한 이제 그 문제 난이도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단 말이죠. 전 이건 적절치 않다 어쨌든. 전 대통령의 발언의 선의는 인정합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발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이라는 게 워낙 예민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발언이라서 상당히 혼란이 왔던 거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이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교육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경감대책 한두 개 발표한다고 될 게 아닐 거예요. 뭐 이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계속 이제 그 대책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어렵다 쉽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수능이라고 해봅시다.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그게 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칫 실수 하나 가지고 바뀌는 거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겐 또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수능, 물수능 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 정말 어쨌든 학생들이 당황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뭐 적절하게 이제 난이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교육을 최소화시키려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과거 예. 전두환 때처럼 무슨 뭐 가액 금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지금 학교에는 고등학교에는 내신이 있어요. 예. 또 학생부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학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수능이 또 있잖아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만나보니까 전주 국회의원도 했던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그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소득이 높은 분인데 이게 도대체 사교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지금 보세요. 엊그제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상위 20%인가요? 10%인가 20%인가의 그 사교육비가 140만 원이 넘는다고 나왔더라고요. 114만 원인가 140만 원인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제도 있죠, 학종이 있죠, 내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이 사교육을 안 갈 수가 없어요. 2019년도가 조국 사태, 그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결국 학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스펙 쌓겠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이제 그건 줄어들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문제가 좀 어렵다고 바로 다음에도 문제를 쉽게 내고 쉽게 내면 또 쉽게 내는데 혼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는 뭐 별 기대 안 하는데 이따 오후에 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점을 가진 관료들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저는 입시 제도를 좀 단순화해라. 참 예. 미국 제도 얘기하는데 미국 제도 물러난 제도입니다. 입시 제도가. 미국 제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문별을 끌어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좀 간결하게 해야지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이걸 감당을 해야지 예. 이렇게 하다간 사교육은 점점 더 아마 강화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입시제도 단순화에 이제 그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또 지지율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학부모 관점에서 40대를 네. 좀 풀어주셨잖아요. 보셨을 때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인데 당장 뭐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은 아직 지금 바로 닥친 이번 회에 이제 수능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킬러 문항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쪽을 포함시킨 거라고 좀 보는데 저는 이 교육과 관련돼서 그 사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에 대한 것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뭐 예. 최 교수님은 이제 미국 입시제도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왜 수능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야 되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2번 해서 4번의 수능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난이도 문제도 그 안에서 출제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학생들도 4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식의 이러한 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단순하게 뭐 킬러 문항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뭐 교육계획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ETS 그래서 세트를 보거든요. 예. 그렇게 나름대로 기본적인 문제와 꼭 필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능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킬러 문항 몇 개 만들고 그렇게 없애고 그런 걸 가지고서 이게 사교육 경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결국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서 예. 근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다른 거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한다면 수능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대적인 개혁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저는 진행을 시켰으면 이번 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 이후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지금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또 다음에 이 사교육 문제는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예. 됩니다.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걸 좀 기회를 여러 번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문항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고도의 난이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문항이고 기본적인 문항으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예. 해서 뭐 물수능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쉽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쉽게 나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예.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교육계획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후 3시에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마주하는 현안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번 주에 좀 미니 개각 수준의 장차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차관직이 좀 대폭 교체된다라는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언론에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나온 얘기예요. 예. 이제 장관 인사는 이제 소폭에 그치고 뭐 되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권영세 장관이 당에 복귀하고 이제 당에 구심이 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장관 인사는 최소화하면서 차관 인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차관 인사라는 게 저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개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당장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부처의 이제 임무를 바꿔주는 것 이런 건 뭐 대단히 실용적인 차원이고 그것 이외에 어쨌든 정부가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출범한 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개각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것 그것도 역시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강조될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차관 인사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실무진의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네. 차관도 이제 어떤 인물이 오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정통 관료 그렇겠죠? 출신이 이제 내부 승진을 통해서 오느냐, 그렇지 않고 일부 보도에 의한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제 대통령과 그동안 1년 동안 호흡을 맞췄으니까 차관으로 되고 이제 내놓음으로써 이제 행정에 있어서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장관 인사는 좀 부담도 있어요. 지금 여야 관계가 워낙 극단적으로 이제 강대강 대치로 하는 상황에서 장관 인사를 하려면 또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여야가 또 충돌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관 인사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개각의 어떤 그 효과를 내는 것도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장관을 바꾸지 않고 차관을 바꿈으로써 오는 제약 사항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런 걸 어떻게 잘 이제 상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니 개각 수준의 차관급 인사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인사들이 어떤 면면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직 지명을 강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능성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지금 언론상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로 나타났고요. 정말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거는 이동관 예를 들어서 특보가 예. 지명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뭐 중요한 야당의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명이 되기도 전에 저런 식으로 아주 굉장한 나름대로의 뭐 검증, 비판 등등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당연히 지명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방송통신기술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중요한 것들도 같이 함께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차관에 대한 인사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묻고 싶어요. 역대 정부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책임 장관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장관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모든 것을 장관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역대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정부 들어와서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대통령실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이런 차관을 바꿔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만 분명한 거는 이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 그중에서도 지금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게 현 정부가 지향하는 큰 가치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장관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과기부 장관이라든지 중소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3대 장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수출 전략이라든지 산업 전략에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이 아니라 장관에 대한 나름대로 분명한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해서 전환을 시켜줘야지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사관에서 나아가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는 최 교수께는 여쭤보지 못해서 지명 강행 가능성 뭐 어떻게 지명 판단하시는지. 거의 할 것 같아요. 워낙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저도 그 말엔 동의해요. 이 이동관 특보가 그야말로 뭐길래 이 인물이 또 어떠한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방통위원장을 여야가 격돌하느냐. 근데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제 이 이동관 특보가 이제 그 언론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때 논란이 좀 있던 인물이에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인사라는 게 물론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고유 권한이니까 인사가 물론 이제 쓰고 싶은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인사라는 게 야당이 물론 야당도 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워낙 그 논란이 심하면 저는 임명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사에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동관이란 분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떠나서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언론 장악에 뭐 그런 그 논란이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폭 관련도 아직도 지금 여진이 남아 있고 뭐 일각에서는 너 이제 그건 다 해명됐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학폭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만 이동관 특보 그 자녀의 학폭이라는 게 오래된 일입니다만 굳이 왜 꼭 이런 분을 써야만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송 정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방송장을 그야말로 야당의 주장처럼 장악을 하려고 이동관 특보처럼 잘 벼리는 칼을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일반적 민심에서 벗어나 있는 학폭 같은 거 굳이 이런 분 쓸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이분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인사에 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인선이 과거 또 인물이기도 하고 또 유난히 또 이명박 정부 인사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이종관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명도 되기 전에 이렇게 막 말이 많은 사람을 지명이 된 이유도 아니잖아요. 지명하지 안 됐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뭐 지명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럼 꼭 이런 인사를 꼭 고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이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제가 쭉 이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김대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외에는 박정희 정권 때도 다 뭐 오치성 장관도 그랬고 권오병 문교부 장관도 그랬고 근데 문교부였어요. 교육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요. 물론 항명파동이라고 이제 그 공화당 내 사람들 쳤지만 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야당이 워낙 반대하고 그리고 국회가 반대하는 이런 인물들은 뭐 어떻게 청문회 또 어떤 판정이 낼지 모르지만 조금 인사에 있어서 좀 그런 좀 무난한 인물 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동관 특보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짧게 보죠. 김규현 국정원장직 또 이게 유임의 무게가 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좀 일부 손상된 리더십으로 안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정화를 택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딴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런 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국정원 자체의 인사가 정권이 교체되면 다른 어떠한 그 조직보다도 대대적으로 전면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문 아래 있어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있었었던 주요직을 바빴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거의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올 수 있는 이 충돌. 예. 이제는 더 이상 국정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으로 가져가서는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죽하면 미국 같은 데는 그 CIA 국장이 임기가 얼마죠? 거의 10년입니다. 정권 교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독립성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서 국가 안보를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간에 이 국정원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예. 또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보기관의 인사 문제가 가장 내밀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난히 이 정보기관의 인사 문제가 이렇게 일부러 새어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전 국정원장 리더십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이 이제 그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외교관 출신이고 평가가 꽤 좋은 분이에요. 평가 좋은 능력도 있는 분인데 국정원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친구 권력과의 그 국정원 내부의 갈등 좀 있는 것 같고 또 김기현 원장과 또 친한 인사가 이제 한직으로 배치됐다고 복귀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막 난삽하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결격인 거죠. 이렇게 국정원의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아요. 그거 잘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안종을 이제 모색하고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국정원장을 자꾸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예.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국정원이 그 정보기관인데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국정원이 우리나라하고 중정 때부터 안기고 중정해가지고 워낙 정치적인 시비에 많이 휘말렸던 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 때였기 때문에 아무튼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해요. 헌법기관으로까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정치에서 떨어져 있게 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죠. 지난 정권 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바뀌니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야나 보수 진보 떠나서 뭔가 국정원을 정말 정치적인 외풍에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런 거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 그게 제도화거든요. 예. 이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 국정원이 다 중립적이어야 되는 기관들이 전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망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 주 안에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주목받았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소식인데 이제 그제는 돌아와서 귀국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단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행간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역학 구도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생각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자신의 존재감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동안의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뭐 각각 기대하는 게 다를 거라고 좀 봐요. 당장 뭐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와 나름대로 좀 이제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던진 못다한 책임이라는 말을 한번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때의 전제 조건이 뭐죠? 잘하는데 책임을 지나요?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뭘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책임은 허구다. 그럼 자기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의 국무총리,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나온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못다한 책임이라는 거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정책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경까지 나름대로 민주당이 과거와 다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이 민주당을 이제는 바꿔나가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비명계 의원들한테 그동안 못했었던 것을 다 해서 책임을 다해서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인지
이게 각각이 다른 걸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진정성 있는 책임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왜 5년 만에 정권이 뺏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없이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다가 책임을 다하겠다, 물었겠다고 얘기하는 거로 가져간다면 그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때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오로지 현 정부에만 맞춰서 비판하고 투쟁하고 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책임에 따르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책임에 따른 전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도 궁금하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기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 뭐 떠나지 않겠다, 정치판을 떠나지 않겠다,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이제 추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떠한 행보를 할 건가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단지 그러나 걱정스러운 건 민주당이 지금 대한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다들 인정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또 거기에 그 당내 갈등이 있는 건데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있는데 또 요즘 보니까 또 낙달이란 말이 또 생겼어요. 개딸이라는 건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팬덤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달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세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 언론이 그렇게 이제 대비시키길 좋아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명 대 친명의 구도처럼 이낙연 대 이재명의 구도. 그래서 아마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힘을 합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쨌든 신뢰가 사라졌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민심이 많이 이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지율 자체가 미미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느냐 중도층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발언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지지세가 모일 것이고 굳이 자꾸 무슨 친명 대 비명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와 그 각축했던 그런 쪽에 머물러 있으면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똑같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수혜신과 혁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과연 본인이 어떤 걸 하면 그것이 돌아올 수 있을까 민심이 그걸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책임이 있죠. 지난 정권에 총리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대표였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정권을 5년 만에 뺏긴 정권의 총리였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좋은 의미를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그 자체까지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문제는 어떤 역할, 수혜신과 혁신의 어떠한 분명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흘러간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본인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한들 그게 무엇인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 근데 그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못다한 책임에 앞서서 되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에 이제 뭐 횟집을 방문한 걸 포함해서 오늘 오후에는 성주 참외농가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최근에 민주당이 오염수 관련해서 장외 여론전 이어왔었잖아요. 괴담 맞불 작전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행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아니 근데 맞불 작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참외 먹고 가서 무슨 회 먹으면 국민들이 믿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 현장 방문이라는 그 미명화에 그야말로 미명화에 성주가 쌀기지가 있으니까 참외가 안전하다, 전자파가 안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먹어 보이면 이제 국민들 따라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전 그야말로 이러한 그 인식 자체가 과거의 시혜적이고 계몽적인 그런 과거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아니 다른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환경평가를 했는데 전자파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야당도 여기서 또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그것대로 논란을 하는 건데 왜 꼭 송주 참외 가서 참외 먹고 참외 먹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뭐 수산집 하면 또 간다는 거예요. 수산집이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저 문제가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가 뭐 그렇게 어쨌든 그 의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가서 참외 드시고 거기서 또 횟집에 와서 회 드시고 이런다고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행동은 너무 촌스럽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행보 또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괴담은 과학보다 전파 속도가 6배 빠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전 두 가지가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좀 민주당을 포함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묻고 싶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죠? 우선적으로? 미국 아닙니까? 일단은 태평양 쪽으로 가서 미국 갔다 다시 이제 우리나라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죠?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만 나옵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보내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50배에 달한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광우병에 걸린다. 내성소 구멍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는 몇 퍼센트가 먹죠? 50% 이상이 미국산 소고기 먹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광우병 걸린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드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어나가고 참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얘기는 없이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정부 비판 분위기를 높여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높이겠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은 반짝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정권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나요? 반대로 만약에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괴담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무슨 뭐 이득을 볼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가 분명히 민주당한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괴담 정치 고착화는 옳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한 말씀이고 민주당은 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정당들이잖아요. 정당들은 과학적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오염수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기정사실화시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또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정당이 다 할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그야말로 이 과학이나 이 안전 문제나 안보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을 초월해야 되는 거야. 초당적이라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더 정쟁을 불러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후쿠시마 문제를 민주당도 과도하게 규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보고 정부나 이 국민의힘도 이걸 너무 방향을 정해놓고 기정사실화시키지 말고 이런 얘기 좀 하면 어떻겠어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많은 걱정이 있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 전혀 안 하면서 자꾸 무조건 그냥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양쪽 정당을 다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 양쪽이 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김 교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국민의 안정, 생명, 먹거리,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